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만났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애타는 목소리입니까?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저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김큐랑 세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김큐가 안 오시는데 아, 제가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나주셨습니까? 저도 한 번 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만에 만나서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네. 이번 주 경제 뉴스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어떤 거 궁금하시던가요? 일단 먼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는 뉴스,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뉴스들을 보면요, 금리 인상을 했다, 뭐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다, 살짝 애매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면 한 거지. 네. 사실상 인상은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자, 일단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뭘 한 걸까? 그러게요. 일본 국채, 그중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라 국채 10년물 금리의 변동폭을 2배로 확대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가 아니라 네. 왜 국채 10년물 금리폭만 넓힌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네네. 왜 사실상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살짝 이렇게 걸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죠. 여기서 살짝 어려운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네. 들어주십시오. 네. 용어가 어렵지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 국채 금리를 올렸는데 이걸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특정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드 커브라는 게, 일드는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 네. 커브니까 금리의 어떤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기 국채부터 장기 국채의 금리를 점으로 다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물, 3년물, 5년물, 20년물, 10년물, 20 뭐 이렇게 쭉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쭉 선으로 연결하면 일종의 커브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보통은 단기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낮고 장기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상향의 부드러운 커브 곡선이 나와요. 이걸 저희가 일드 커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은 그럼 뭐냐? 일드 커브 중에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쭉 이렇게 이어온 선 중에 네. 딱 한 녀석만 골라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녀석만 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녀석만 패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보통 국채 10년물을 만지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딱 이 10년물만 억누르거나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국채 10년물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얘가 못 오르면 뒤에도 못 오르게 되고요. 얘를 올려버리면 뒤에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은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 것이고, 그 폭을 소폭 올려놨으니까 그동안 시중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렸던 거를 폭을 올려줬으니까 네.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러니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약간 알 것 같은데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이 그런 건데 근데 기준금리를 만지면 되지?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간 일본이 해온 금융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그간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달리 금리를 안 올리고 지속해서 제로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해온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베노믹스라고 일부러 엔화의 약세를 유도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킨다라는 정책을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춰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낮춰놓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시중금리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기준금리 안 올려도 은행 가면 은행에서 이자도 오르고 그쵸. 밖에서 거래하는 돈의 값어치는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한 거예요. 국채 중에서 10년물 국채를 딱 집어서 금리가 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낮춰야 되니까 국채를 마구 사들여 버립니다. 일본 은행에서 10년물 국채를 막 사들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금리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10년물이 떨어지니까 20년물, 뭐 30년물 이것들도 좀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일본이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정책의 방향이 이제 변화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요. 네. 왜 금융시장에 이런 큰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이번 조치가 기준금리를 만진 것도 아니고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채금리, 그중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이는 폭만 살짝 조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일본 중앙은행 조치를 사람들이 구로다 쇼크라고까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쇼크가 붙었네요. 네,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판일 읽는 세계경제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에 교체된다. 그때쯤 일본이 아마 금융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거든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올해가 가기도 전에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국채 금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확 트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놀란 것이죠. 원래는 예상은 한 내년 4월쯤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앞서서 깜짝 발표를 한 거네요.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아마 만약에 바꾼다라면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는 이 시점에 뭔가 바뀌지 않겠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 딱 스케줄상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가능성을 낮게 봤었는데 엄청 빨리 와버렸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금융시장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저금리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 이제 정책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는 신호가 나오니까 굉장히 금융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다. 특히 일단 환율 시장이 강하게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엔화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저희가 슈퍼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슈퍼달러가 이제 꺾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는 약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나오니까 더 약세를 보이게 되고요. 엔화에 대해서 원화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겠죠. 같이 가네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환율 시장에 나타나니까 금융 시장은 조금 더 불안해했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일단 이번에 일드 커브 컨트롤 한 번 일본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한 번 더 할 거다. 이미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기준금리를 만지지는 않지만 국채를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구로다 총리가 물러나는 시점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좀 예고가 된 상황인 건데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맞죠. 일본의 금융정책 방향이 바뀌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서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엔화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건 우리한테 나쁠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항상 속도하고 강도가 문제이긴 하거든요. 너무 빠르게 나타나거나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구로다 쇼크라고까지 불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해서 나온다는 건 일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같은 상품으로 우리가 자동차면 자동차, 전자제품인 전자제품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엔화의 강세는 물건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물건이 비싸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해진다는 건 우리 물건은 싸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물건의 경쟁력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일본이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부러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네들 수출 상품의 경쟁력, 가격을 조금 떨어뜨려서 많이 팔리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포기하는 흐름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가 달러당 130엔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가 있는 상황인데 달러가 정말 강했을 때는 엔화가 달러당 145엔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코로나19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 일본은 그러면 엔화가 달러당 어느 정도 가격이 거래됐느냐 120엔 아래에 항상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금융정책을 바꿨으니까 앞으로 엔화가 이 달러당 120엔 아래로 내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행 좀 풀리니까 다녀오셔서 하시는 한결같은 얘기가 이겁니다. 야, 일본이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 이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물가가 안 오른 나라거든요. 네. 가서 보면 10년 전에 갔던 가격이나 엊그제 간 가격이나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는데 결국에 그 얘기는 일본도 이제는 억누를 만큼 억누르다가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는 못 빼기는 상황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김큐레이션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항상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경제에 공부를 하고 가잖아요. 네. 오늘은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게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그것만 아셔도 네, 이것만 알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뿜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봐야죠.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네. 이게 25년 만에 부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설명 필요합니다. 이게 M&A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오. 혹시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인기인데 보고 계십니까? 여기 챙겨보죠. 보면 금토일인데. 오늘 다시 보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집안 사람들끼리 지분 사고 팔고 그쵸, 뭐 그쵸. 인수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누가 인수하네, 얼마에 팔래, 뭐 네. 퍼센트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뭘 사면 인수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집이 10억짜리면 네. 30% 그러니까 3억만 내고 내가 집 샀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쵸. 근데 기업은 집은 30% 사면 인수했다라고 해줘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게요. 그냥 오너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만 해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인수할 때는 특히 주식회사, 네. 주식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할 때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으면 그 지분이 5%든 10%든 우리가 이사회 장악을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인수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회사 이사회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주총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표결을 통해서 선임까지 해야 하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가능하겠죠. 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질문하신 의무 공개 매수가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의무 공개 매수는 이런 경영권이 포함된 대주주의 지분이 넘어가는 M&A가 발생하면 그걸로 인수가 마무리되는 거죠. 네. 사실상 기업을 산다는 건데 100% 지분을 다 사지 않아도 되니 돈이 훨씬 덜 들잖아요. 한 30% 20%만 사면 경영권 네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경영권을 확보한 가치라고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더 비싸게 대주주가 지분을 팔아 넘기거든요. 이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걸 조금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럼 개인 주주들은 대주주가 갑자기 주식을요. 네.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나면은 뭐지? 나 낙동강 오리알 됐나?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그렇죠. 대주주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대주주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주주라면 예를 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네네. 지분 다 팔고 나 회사 팔았어 하면 주가 빠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삼성이 대주주였는데 갑자기 지분 팔고 나가버리면 대주주의 기타 다른 주주들은 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실제로 이런 M&A가 일어나고 나면 주가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대주주가 팔고 나간 가격으로 기타 주주들도 매각을 원하면 기업들이 기업을 사들이는 측에서 의무적으로 매수해줘야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주주가 모두 내 거 팔래요라고 나서면요. 네. 그 기업 인수하려던 쪽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 지분을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의무 공개 매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달라고 하는 지분을 사들여서 전체 지분의 50% 플러스 1주까지는 사야 된다라고 한정해 놨습니다. 네.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면 M&A는 대주주의 지분뿐 아니라 전체 주식의 50%는 넘겨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제도 두고 벌써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 전에 3535님, 저처럼 솔로인 분들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26일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겠죠?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 마음 잘 알죠. 그래도 26일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죠?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띄워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